도쿄가 무너졌습니다. 25년 11월 22일 오전, 일본 방위성 고위 관계자가 벽에 주저앉았어요. 손에 든 보고서 단 한 문장. 한국 핵추진 잠수함 승인. 10분 후 미국으로 긴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일본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들이 평생 받지 못한 기술을, 미국이 절대 허락 안 할 거라 믿었던 금단의 영역을요. 그런데 한국이 해냈습니다. 어떻게? 그날 밤 한 분석관이 CIA 자료실에서 33년 전 문서를 발견했어요. 케이서 프로젝트 362, 극비. 한국은 1992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이 2번 막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일본은 시도조차 못했습니다. 그 차이가 오늘을 만들었죠. 72시간 모음 잠항, 세계 최저 소음. 미국도 못 따라간 기술력. 일본이 절망한 이유. 중국이 태평양을 포기한 진짜 원인? 30년 집념이 동아시아를 뒤집은 순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 전 잠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2025년 11월 22일 오전 6시 43분. 트럼프 대통령의 SNS에 한 문장이 떴습니다. 나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등골이 싸늘해졌습니다. 제 손에 들린 커피가 쏟아졌죠. 20년 경력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승인이 아니었어요. 펜타곤 복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분석관들이 급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중국도 북한도 아닌 제일 먼저 비명을 지른 건 도쿄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감했습니다. 동아시아 판도가 바뀌는 순간이라는 걸. 저는 알렉산더 스톤, 미 국방부 소속 해군 전략 분석가입니다. 20년 동안 동아시아 해군력을 분석해왔죠. 중국 해군의 확장, 북한 잠수함 위협, 일본 자위대의 변화 제 손을 거쳐간 보고서만 수천 건입니다. 그런데 한국? 솔직히 말하면 크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기술력은 인정하지만 핵추진 잠수함은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날 아침 제 판단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달았습니다. 트럼프의 발표 후 30분도 안 돼서 도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일본 방위성 정보국이었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한국이 핵추진 기술 승인을 받았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죠.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중국 반응은 더 빨랐습니다. 오전 8시 중국 해군이 동해 감시 레이더 가동률을 급격히 올렸습니다. 평시 대비 180% 증가였죠. 제가 20년간 본 수치 중 최고였습니다. 북한도 움직였어요. 잠수함 기지에 비상 소집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분노가 아니라 공포에 가까웠거든요. 오전 10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미국과 일본 합동 분석팀이었죠. 17명이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화면엔 트럼프의 문장 하나. 한국 핵추진 잠수함 승인. 누구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제 20년 경력에 처음 보는 정적이었죠. 일본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저는 자료를 꺼냈습니다. 한국의 잠수함 기술 발전 연대표였죠. 1990년대부터 시작된 기록들이 펼쳐졌습니다. 일본 대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이 기술을 받을 수 없다고 믿었던 겁니다. 아니, 믿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미국이 승인했습니다. 일본이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기술을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한국이 갑자기 이 승인을 받을 리 없었습니다. 분명히 준비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저는 CIA 자료실로 내려갔습니다. 오래된 문서들을 뒤지기 시작했죠. 1990년대, 2000년대 한국 관련 기밀 파일들이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 1시간쯤 지났을 때 제 손이 멈췄습니다. K-서 프로젝트 362. 극비 문서였습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1992년 작성된 문서였죠.
내용을 읽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시도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30년 전에요. 미국이 저지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강력하게 압박했죠. 그런데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계속 연구했던 겁니다. 저는 파일을 넘겼습니다. 1994년, 1998년, 2003년 한국은 계속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트럼프의 승인은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끝이었던 거죠. 한국은 이미 30년을 준비해왔던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20년간 제가 분석해온 동아시아 군사 균형이 완전히 틀렸던 겁니다. 한국이라는 변수를 너무 가볍게 봤던 거죠.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의 30년 그리고 우리가 놓친 진실. 첫 문장을 적었죠. 한국은 허락을 기다린 적이 없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K-서 프로젝트 362 파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30년 전 한국이 이미 핵잠수함을 시도했다는 사실. 그리고 미국이 그걸 막았다는 기록. 하지만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CIA 자료실로 다시 내려갔죠. 이번엔 한국의 원자력 기술 관련 파일을 찾았습니다. 놀라운 사실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한국은 원전 수출국 5개국 중 하나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 원전을 수출했죠. 2009년 계약이었습니다. 저는 그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원전 기술과 핵추진 잠수함 기술은 연결돼 있거든요. 원자로 설계, 냉각 시스템, 방사능 차폐 기술 기반이 같습니다. 한국은 이미 그 기술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파일을 더 뒤졌습니다. 1990년대 초반 한국과 미국의 외교 문서가 나왔어요.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의 핵추진 개발 시도 저지. 내용을 읽으면서 저는 점점 더 놀랐습니다. 미국은 2차례나 한국을 압박했습니다. 1992년 그리고 1998년이었죠. 한국이 핵추진 기술 개발에 나서려 할 때마다 제동을 걸었던 겁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지역 균형을 깨트릴 수 있다는 우려였죠. 그런데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압박을 받으면 잠시 물러섰지만 다시 돌아왔어요. 다른 이름으로, 다른 방식으로요. 기술 연구는 계속됐습니다. 인력 양성도 멈추지 않았죠. 저는 문서를 읽으면서 감탄했습니다. 이건 기술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의지의 싸움이었던 겁니다. 오후가 되자 일본 자료도 찾아봤습니다. 비교해보고 싶었거든요. 일본도 핵추진 잠수함을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기록이 없었어요.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유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반대를 예상했던 거죠. 그래서 아예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은 반대를 받아도 다시 시도했습니다. 일본은 반대가 예상되면 시도조차 하지 않았죠. 저는 그 차이를 메모했습니다. 한국은 금지당해도 멈추지 않았다. 일본은 금지될 것을 예상하고 시작하지 않았다. 이게 30년 후의 차이를 만들었던 겁니다. 저녁 무렵 동료 한 명이 제게 영상 파일을 보내왔습니다. 1992년부터 1994년까지 한국 엔지니어들의 작업 기록이었어요. 어디서 구한 건지 물었더니 웃으면서 대답하더군요. 우리가 감시하던 자료야.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낡은 창고 같은 곳이었어요. 시설은 열악했습니다. 장비도 구식이었죠. 그런데 엔지니어들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집중하고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얼굴들이었습니다. 한 장면이 특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엔지니어 한 명이 설계도를 펼쳐놓고 동료들과 토론하는 모습이었죠. 손때 묻은 종이, 달아빠진 연필, 그리고 진지한 표정. 저는 그 장면을 멈춰놓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 나라가 30년 뒤 핵잠수함을 만든 이유를 이해했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기술은 배울 수 있습니다. 돈으로 살 수도 있죠. 하지만 저 의지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30년을 한 방향으로 걷는 집념은 배울 수 없는 겁니다.
밤이 되자 보고서를 계속 썼습니다. 새로운 챕터를 열었죠. 한국의 원자력 기반과 전략적 인내.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데이터가 명확했거든요. 한국은 준비돼 있었습니다. 기술도 인력도 의지도요. 트럼프의 승인은 단지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던 겁니다. 한국은 이미 그림을 완성해 놓고 있었던 거죠. 저는 문장 하나를 적었습니다. 내가 알던 한국은 존재하지 않았다. 완전히 다른 나라였다. 그리고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내일 아침 이 보고서를 국방부 고위층에 제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들도 알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얼마나 잘못 봤는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은 고요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태평양 건너편에선 새로운 강국이 깨어나고 있다는 걸. 보고서를 제출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반응은 예상 밖이었어요. 국방부 고위층이 직접 저를 불렀습니다. 긴급 회의였죠.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엔 두꺼운 파일이 놓여 있었어요. 표지에 적힌 글자가 보였습니다. 도산 안창호급 3번함 구조 분석. 극비 문서였습니다. 스톤, 이걸 봐. 국장이 파일을 제게 밀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열었죠. 첫 장부터 충격이었습니다.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의 상세 구조도였거든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일반 디젤 잠수함과 달랐어요. 내부 구조에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준비된 공간이었죠. 저는 확대 사진을 요청했습니다. 사진이 화면에 떴습니다. 제 손이 멈췄어요. 이건 원자로 장착 공간입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습니다. 한국은 이미 공간을 만들어뒀어요. 디젤 잠수함 외형의 핵잠수함 골격을 숨긴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구조도를 다시 봤어요. 정교했습니다. 원자로가 들어갈 위치, 냉각 시스템 배관, 차폐 구조까지 모두 계산돼 있었습니다. 이건 즉흥이 아니었어요. 설계 단계부터 준비된 거였습니다. 언제부터 준비한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최소 10년은 됐을 겁니다. 국장의 대답이었죠. 한국은 승인만 떨어지면 바로 실행할 수 있게 준비해뒀어요. 기술도 인력도 설계도 모두요. 저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준비된 승리였던 겁니다. 오후가 되자 전문가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미국 해군 잠수함 설계 전문가 9명이 모였죠. 모두 베테랑이었습니다. 30년 이상 잠수함을 다룬 사람들이었어요. 도산 안창호급 사진이 스크린에 떠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이 하나씩 분석하기 시작했죠. 처음엔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 기술로 가능할까? 그런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확대 사진이 돌아가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한 전문가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용접선 봐요. 정밀도가 우리 기준을 넘어섭니다. 다른 전문가가 고개를 끄덕였죠. 모듈 간 간격도 완벽해요. 이 정도면 핵 추진 장착이 가능합니다. 9명 모두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적으로 준비가 끝났다고요.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실전 배치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가장 베테랑인 전문가가 대답했습니다. 트럼프 승인이 떨어졌으니 5년이면 충분합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죠. 아니, 한국 속도라면 3년도 가능할 겁니다. 회의실이 또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중얼거렸어요. 일본은 지금 시작해도 15년은 걸릴 텐데. 그 말이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30년의 격차였던 겁니다. 저녁 무렵, 저는 작전 지도를 펼쳤습니다. 동해 해역이었죠. 한국 핵잠수함 3척이 배치됐을 때의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동해 전체가 감시망 안에 들어왔습니다. 북한 잠수함은 물론이고 중국 함대도 탐지 가능했죠. 게다가 일본 해상자위대는 한국 핵잠수함을 탐지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지도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동해의 주인이 되는 건 시간 문제다. 동료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스톤, 이거 봐요. 그는 태블릿을 건넸죠.
일본 언론 기사였습니다. 한국 핵잠수함 승인에 일본 정부 긴급 대책회의. 기사를 읽으면서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일본은 이제야 깨닫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이 얼마나 앞서 있는지요. 밤이 되자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새로운 챕터를 추가했죠. 한국의 완성형 전략. 데이터를 정리하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운이 좋았던 게 아닙니다. 30년의 피와 시간으로 만든 결과였어요. 기술을 배우고 인력을 키우고 설계를 완성하고 기다렸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왔을 때 준비가 끝나 있었던 거죠. 저는 문장 하나를 적었습니다. 내가 본 어느 나라보다 한국은 완성형이었다.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내일 이 보고서는 백악관으로 올라갈 예정이었습니다. 대통령도 알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승인한 나라가 얼마나 준비돼 있었는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도 저 별처럼 조용히 빛나고 있었던 거라고.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이죠. 보고서가 백악관에 올라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반응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예상과 달랐습니다. 지지가 아니라 반발이었죠. 국방부 내부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도 참석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냉랭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한 고위 관계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스톤, 자네 보고서를 봤네. 한국 기술을 너무 과대평가한 거 아닌가? 목소리에 불만이 묻어 있었죠. 저는 자료를 꺼냈습니다. 과대평가가 아닙니다. 객관적 데이터입니다. 도산 안창호급 구조도를 화면에 띄웠어요. 다른 관계자가 끼어들었습니다. 한국이 그 정도 기술을 가졌다는 증거가 어디 있나? 설계도 하나로 판단하는 건 성급해. 그의 말에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20년 동안 함께 일한 동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분석을 의심하고 있었죠. 스톤, 자네 혹시 한국 편 아닌가? 누군가 던진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흔들렸습니다. 정말 제가 틀린 걸까요? 한국을 과대평가한 건 아닐까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의심이 밀려왔어요. 제 20년 경력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CIA 자료실에 접근하려는데 제한이 걸려 있었어요. 권한 부족이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이상했죠. 저는 레벨 3 접근 권한이 있었거든요. 담당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왜 제 권한이 제한됐죠? 상부 지시입니다. 짧은 대답이었어요. 저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누군가 제 조사를 막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동료 한 명이 조용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선배였죠. 스톤, 조심해. 자네 감시 대상이 됐어. 무슨 말입니까? 한국 기술을 옹호하는 순간 자네는 내부의 적이 된 거야. 일본 로비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어.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이건 기술 논쟁이 아니었어요. 정치였던 겁니다. 며칠 후 일본과의 기술 회의가 열렸습니다. 양국 전문가들이 모였죠. 주제는 한국의 핵잠수함 기술 평가였습니다. 일본 측 대표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한국은 핵잠수함을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설계도만으로 판단할 순 없어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급 상세 분석 자료를 제시했죠. 원자로 공간, 냉각 시스템, 차폐 구조까지 모두 보여줬습니다. 일본 대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추측일 뿐입니다. 추측이 아닙니다. 미국 전문가 9명이 검증한 데이터입니다.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일본 대표가 의자를 밀치며 일어났습니다. 이 회의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회의장을 나가버렸죠. 남은 일본 측 인원들의 표정을 봤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이 진짜라는 걸. 일주일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익명의 출처로부터 파일이 하나 도착했어요. 울산 조선소 내부 영상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재생했죠. 화면에 잠수함 조립 장면이 나왔습니다.
용접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카메라가 확대됐습니다. 용접선의 정밀도가 보였죠.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이건 우리 기준을 넘었다.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용접선이 완벽했어요. 모듈 간 간격도 정확했습니다. 내부 프레임 구조는 교과서 같았죠. 영상이 계속됐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작업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집중된 표정, 정확한 동작, 체계적인 협업. 저는 화면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제가 믿어온 세계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미국 중심의 군사 우위 체계, 동아시아에서 일본이 기술 선두라는 믿음, 한국은 아직 추격 중이라는 생각. 모두 틀렸던 겁니다. 한국은 추격자가 아니었어요. 이미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다시 열었죠. 새로운 챕터를 추가했습니다. 내가 믿던 세계의 붕괴.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써야 했습니다. 진실을 외면할 순 없었거든요. 저는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미국이 놓친 나라가 한국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리고 다음 문장을 이었죠. 한국의 기술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처럼 느껴졌다.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진실은 기록돼야 했으니까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은 여전히 고요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 바뀌고 있다는 걸.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기 시작했던 겁니다. 보고서 파동이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한국이 강해진 진짜 이유를 알고 싶었거든요. 그날 아침, 저는 새로운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파트너십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죠. 30년간의 협력 기록을 지도처럼 펼쳐놨습니다. 놀라운 패턴이 보였어요. 프랑스와는 잠수함 설계를 배웠습니다. 독일에게선 디젤 엔진 기술을 얻었죠. 캐나다와는 원자로 연구를 논의했어요. 러시아에게선 금속 가공 기술을 습득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혼자가 아니었다. 세계를 연구실로 삼은 나라였군. 각 협력은 짧았습니다. 2년에서 5년 정도였죠. 하지만 한국은 그 짧은 시간에 핵심을 흡수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파트너로 넘어갔어요. 마치 퍼즐 조각을 모으듯이요. 오후가 되자 더 흥미로운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한국방산 기업의 개발 속도 분석이었어요. 회의에서 결정까지 걸린 시간 평균 3일이었습니다. 미국은 평균 3개월이었죠. 일본은 6개월이었습니다. 프로토타입 제작 속도도 달랐어요. 한국은 6개월이면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2년, 일본은 3년이었죠. 저는 데이터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결정 속도가 다르다. 실행 문화가 완전히 다른 거야.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왜 한국이 이렇게 빠른 거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래요. 일단 시도하고 수정하는 방식이죠. 그 말이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완벽을 찾았어요. 한국은 실행을 택했습니다. 그 차이가 30년 후에 격차를 만들었던 겁니다. 저녁 무렵 특별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도산 안창호급 개발자 인터뷰 기록이었어요. 2018년에 촬영된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을 재생했죠. 한 엔지니어가 화면에 나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보이는 남자였어요.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왜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까? 인터뷰어의 질문이었죠. 엔지니어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린 언젠가 올 순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미국이 허락할지 안 할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지가 중요했죠. 그의 말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30년의 신념이다. 저는 영상을 멈추고 그 문장을 메모했습니다. 다음 날 한국 해군의 실전 경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충격적인 수치가 나왔어요. 북한 잠수함 추적 훈련 연간 240회 이상이었습니다. 세계 최다 기록이었죠. 일본 해상자위대는 연간 60회였습니다.
4배 차이였어요. 실전 교전 경험도 달랐습니다. 한국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등 실제 전투를 치렀어요. 일본은 2차 대전 이후 실전 경험이 없었습니다. 한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훈련은 훈련일 뿐입니다. 실전은 다르죠. 한국 해군의 감각은 실전에서 태어난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방산 수출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최근 5년간 한국의 수출 실적이었죠. 폴란드의 K2 전차 수출 180대였습니다. 호주의 K9 자주포 수출 57문이었어요. 사우디의 천궁 방공 시스템 수출도 있었습니다. 수출액을 계산했습니다. 연간 170억 달러였어요. 세계 9위였죠. 5년 전만 해도 15위였는데 말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유였습니다. 기술력도 좋았지만 가격 경쟁력이 압도적이었어요. 그리고 생산 속도가 빨랐습니다. 주문하면 1년 안에 인도됐죠.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제조국이 아니라 무기 강국이다. 밤이 되자 보고서에 새로운 챕터를 추가했습니다. 한국의 구조적 강점. 데이터를 정리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우연히 강해진 게 아니었어요. 구조가 달랐던 겁니다. 빠른 결정,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 실전 경험, 글로벌 네트워크. 이 모든 게 맞물려 돌아갔던 거죠. 저는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혼자 만들지 않았다. 하지만 마지막엔 누구보다 강해졌다. 그리고 다음 문장을 이었습니다. 완벽을 찾는 일본보다 실행을 택한 한국이 강해졌다.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이 챕터는 제가 가장 공들인 부분이었어요. 한국의 강함이 어디서 왔는지 명확히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도 저렇게 빛나고 있었던 거라고. 세계가 주목하지 않는 사이에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던 거라고. 그리고 이제 그 빛이 너무 밝아져서 무시할 수 없게 됐던 겁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을 존경하고 있었던 겁니다. 보고서가 점점 두꺼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주변 상황은 악화되고 있었어요. 한국을 옹호한다는 이유로 말이죠. 그날 아침 긴급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국방부 감사실이었어요. 스톤 분석관 업무 감사 통보. 제목만 봐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동료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톤 조심해. 한국 핵잠수함 승인 철회를 요구하는 세력이 움직이고 있어. 자네 보고서가 방해물이 된 거야.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요. 정치에선 진실이 위험할 때가 있어.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감시받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오후가 되자 더 직접적인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미 국무부에 정식 항의를 넣었던 겁니다. 한국 핵잠수함 승인 재검토 요청이었죠. 일본 언론도 움직였어요. 한국 기술 과대평가 논란, 미국의 성급한 결정 같은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의도된 여론전이었어요. 저는 그 흐름을 지켜봤습니다. 한국을 공격하는 게 아니었어요. 한국의 능력을 인정하는 걸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후 결정적인 문제가 터졌습니다. 국방부 내부 회의에서 한 고위 관계자가 폭탄을 투하했어요. 도산 안창호급 설계에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원자로 냉각 효율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자료를 요청했죠. 어떤 데이터입니까? 일본 측이 제공한 분석 자료입니다. 저는 자료를 받아봤어요. 복잡한 계산식과 그래프가 가득했습니다. 설득력 있어 보였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한국의 모든 계획이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제가 놓친 게 있었던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자료를 다시 분석했습니다. 냉각 효율 문제였어요.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열을 제대로 식히지 못하면 치명적입니다. 일본 측 계산이 맞다면 한국 설계는 불완전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계산식에 가정이 너무 많았거든요. 저는 결정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이틀 후
저는 비공식 채널을 통해 한국 측 기술진과 접촉했습니다. 불법은 아니었지만 권장되는 일도 아니었죠. 화상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엔지니어 2명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한 명은 40대, 한 명은 50대였습니다. 저는 냉각 효율 문제를 꺼냈습니다. 일본 측 분석에 따르면 설계상 문제가 있다는데요. 50대 엔지니어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문제 말씀이시군요. 우린 7년 전에 해결했습니다. 7년 전이요? 네. 2018년에 냉각 시스템을 완전히 재설계했어요. 효율을 30% 개선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왜 미국에 공유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미국은 우리 기술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해결했죠.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스스로 길을 찾았던 거죠. 증거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40대 엔지니어가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실제 운용 테스트 영상입니다. 72시간 연속 자망 데이터예요. 저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잠수함 내부 모니터가 보였어요. 원자로 온도, 냉각수 순환율, 열 분산 지표. 모든 수치가 안정적이었습니다. 72시간 내내 온도 변화가 0.3도 이내였어요. 완벽한 안정성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미국도 달성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린 준비됐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한참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일본이 제기한 문제는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니, 존재했지만 한국은 이미 해결했던 거죠. 다음 날, 저는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 냉각 시스템 검증 결과, 테스트 영상과 데이터를 첨부했어요.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검증됐다. 우려는 근거 없음.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일부는 환영했지만 일부는 분노했습니다. 한 고위 관계자가 제게 전화했습니다. 스톤, 자네 왜 이러는 건가? 한국에 무슨 빚이라도 졌나?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빚은 없습니다. 다만 진실을 기록할 뿐입니다. 자네 경력이 위험해질 수 있어. 상관없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제 경력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한국은 30년을 준비했습니다. 그 노력을 부정할 순 없었죠. 밤이 되자 보고서에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한국 기술을 공격하던 그들, 정작 가장 무력한 건 그들이었다. 그리고 다음 문장을 적었죠. 위기는 한국을 흔들지 않았다. 오히려 강화시켰다.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이제 거의 끝이 보이고 있었어요. 한국은 모든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기술도 의지도 위기 대응도요. 이제 남은 건 세계가 인정하는 순간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곧 올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보고서 제출 이틀 후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백악관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다는 거였어요. 국방부, CIA, 국무부 고위층 전원 참석이었습니다. 저도 호출됐습니다. 한국 관련 최종 브리핑이라는 명목이었죠.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20명이 넘는 고위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중앙엔 제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한국 핵잠수함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스톤 분석관, 브리핑 시작하세요. 저는 단상 앞에 섰습니다. 손에 든 리모컨이 땀으로 미끄러졌어요. 한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국가입니다. 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이것은 허용이 아니라 인정입니다. 화면에 도산 안창호급 구조도가 떠올랐습니다. 원자로 공간, 냉각 시스템, 추진 체계. 모든 걸 보여줬어요. 한국은 30년을 준비했습니다. 기술도, 인력도, 설계도 모두 완성했습니다. 일부 관계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반대파도 있었죠. 한 관계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실제 성능은 검증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저는 준비한 파일을 열었습니다. 검증됐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한국이 제공한 극비 영상이었습니다. 도산 안창호 3번함의 비공식 가동 테스트였죠.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잠수함이 물속으로 잠기는 장면이 나왔어요. 깊이가 표시됐습니다. 100m, 200m, 300m. 72시간 연속 자망입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소음 수치는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냉각 안정성은 99.97%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영상이 계속됐어요. 원자로 모니터링 화면이 나왔습니다. 온도, 압력, 냉각수 순환율. 모든 수치가 완벽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미국조차 이 수치를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한 고위 관계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예상 밖이군.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내려놨어요. 한국은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결정할 차례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일본 측 연락 담당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 승인은 동아시아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균형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일본 담당관의 얼굴이 굳었어요. 우리는 15년은 뒤졌군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기억했습니다. 동아시아 전략의 완전한 균열을 목격한 거였죠. 회의가 끝난 후 대통령 집무실로 이동했습니다. 최종 서명이 남아 있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전략적 잠수함 파트너십 다시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대통령이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곧 서명했어요.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역사는 오늘 움직였다. 서명이 끝나자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발표 준비가 시작됐어요. 2시간 후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최종 승인합니다. 전 세계 언론이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쿄에선 긴급 뉴스가 떴어요. 베이징은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이메일함이 터질 것 같았어요. 축하 메시지도 있었고 비난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특별한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한국이었어요. 영상 파일이었습니다. 재생했습니다. 울산 조선소였어요. 엔지니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죠. 한 엔지니어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우린 드디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30년이 걸렸지만 해냈습니다. 다른 엔지니어들이 박수를 쳤어요. 눈물을 닦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계속 바라봤어요. 30년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챕터를 열었습니다. 대반전과 성공. 손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저는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 영상을 본 순간 누구도 한국을 의심할 수 없게 됐다. 다음 문장을 이었죠. 미국이 한국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한국이 스스로 선택지를 만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스스로 문을 만든 후 열어젖혔다.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거의 끝이 보이고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동아시아의 판도가 바뀌었다고. 한국이라는 새로운 강국이 등장했다고.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이라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동료였어요. 스톤, TV 켜봐. 한국 뉴스 난리 났어. 저는 TV를 켰습니다. 한국 방송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핵잠수함 시대 개막이라는 자막이 보였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이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3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왔던 겁니다. 저는 보고서를 닫았습니다. 내일 마지막 장을 쓸 예정이었어요. 한국이 만들 새로운 질서에 대해서요. 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승리를 지켜보는 날이었으니까요. 승인 발표 일주일 후 동아시아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중국이었어요. 태평양 진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한국 핵잠수함 3척만 배치돼도 동해와 남해 루트가 사실상 봉쇄되거든요. 저는 작전 지도를 펼쳤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렸죠. 결과는 명확했어요. 중국 해군은 한국 핵잠수함을 우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태평양의 문지기가 됐다.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미국도 움직였습니다. 전략사령부가 새로운 문서를 작성했어요.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K전략 거점. 한국을 중심축으로 하는 새로운 전략이었죠. 기존 일본 중심 구도가 수정됐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핵심 파트너가 된 겁니다. 저는 그 변화를 지켜봤어요. 30년 만에 대전환이었습니다. 일본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국회에서 긴급 질의가 이어졌어요. 왜 우리에게 기술을 주지 않았나? 한국에게 뒤처졌다. 언론도 들끓었습니다. 전직 해상자위대 장교가 인터뷰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우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의 말이 일본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메모했습니다. 역사적 전환점. 한국의 글로벌 위상도 급상승했습니다. 방산 수출 문의가 폭주했어요. 나토 회원국들이 한국 무기 구매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한국은 무기 수입국에서 선도국으로 지위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 속도에 놀랐어요. 마지막 날 밤, 저는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죠. 한국의 30년, 그리고 새로운 질서.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동아시아를 바꿨다. 그리고 세계는 그 변화를 존중해야 한다.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8개월간의 작업이 끝났어요. 저는 의자에 기대 눈을 감았습니다. 20년 경력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지만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알게 됐으니까요. 저는 알렉산더 스톤입니다. 20년 동안 수많은 국가의 잠수함 기술을 봐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처럼 조용히, 깊게, 집요하게 30년을 준비한 나라는 없었어요. 미국이 허락해서가 아니라 한국이 이미 그 단계에 도달해 있었기 때문에 승인된 겁니다. 저는 이 나라를 과소평가했습니다. 그 대가로 제 세계관 전체가 뒤집혔죠.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동아시아의 미래를 결정할 나라는 한국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앞으로 더 강해질 겁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평양 건너편에선 새로운 강국이 세계 무대로 나서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더 멋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